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전일 다우지수가 0.58%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2.52%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제가 11시 20분에 대본을 작성했는데 그 시간에 1.36% 상승 중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스닥이 급등을 한 걸까요? 그리고 코스피도 반등을 하는 걸까요? 지금 썸네일을 보여드리는 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3월 10일에 미국채 10년물과 3월 11일에는 미국채 30년물이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입찰을 붙이게 되는데 이때 미국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정부 국채를 사겠다고 입찰에 응하거든요. 이 금액의 비율인 응찰률이 만약에 높다면 그럼 미국채 10년물 그리고 30년물이 현재 금리 수준에서 매력적이다. 투자하겠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응찰률이 높다면 주시장이 상승을 할 거고 반대로 응찰률이 낮게 나온다는 말은 현재 국채 금리보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추가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입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응찰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겠죠. 정확히 살펴보면 3월 10일에 10년물 국채 380억 달러를 매수해주겠다는 기관의 응찰률은 2.38배입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3월 11일에 240억 달러의 만기 30년물 국채 응찰률도 2.28배로 역시나 평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시겠지만 아주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피드하게 아주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만기 3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만기를 정해두고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간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인기가 많은 게 있고 인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평균적인 응찰률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지난 2월 달에 미국 재무부가 7년 만기 국채를 입찰을 했었거든요. 근데 평균 입찰 수준이 2.3배인데 2.04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가 굉장히 적었다는 말이고요. 앞으로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적게 매수하려 했던 거거든요. 이게 알려지면서 국채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고요. 그림처럼 미국채 7년물이 지난 2월 25일 이후에 급등했던 이런 사례가 있고 주식시장도 그때부터 흐름이 나빠졌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3월 10일과 11일에 10년물하고 30년물 미국채 입찰에서 만약에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응찰률이 나왔다면은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겠죠. 반대로 주식시장은 추가로 더 하락을 했겠죠. 하지만 이번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응찰률에서 딱 평균 수준의 응찰률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에는 그냥 그럭저럭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호재로 작용한다. 이게 어떤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겠구나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면 주식시장이 정말 크게 반등을 했을 텐데 응찰률이 평균 수준으로 나오면서 장기국채 금리 급등세 정도만 진정되겠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보면은 0.58% 그냥 저냥 이렇게 상승했고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 이렇게 2.52% 급등을 했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국채 응찰률도 높게 나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기술주가 되고 포진된 나스닥 지수가 2.52%나 급반등했냐 궁금해질 겁니다. 이 이유를 알아봐야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유는 전날 바이든 형님이 1.9조 달러의 부양책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90%의 가정에 1,400달러의 현금이 입금이 되고요. 주당 300달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9월로 연장이 됐고 자녀 1인당 세액공제액이 3,600달러까지 확대가 된 거죠. 그만큼 가정에 돈이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금 살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우지수는 별로 상승하지 않았는데 나스닥만 특히 급등을 했다 이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지난 12월에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뉴스를 보면서 회상을 해보면 12월 말에 미 의회는 9천억 달러의 부양책에 합의를 했고요. 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해줬습니다. 당시엔 이 돈이 미국의 자영업자들한테 가서 소비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인당 지급된 600달러가 미국 비트코인과 중소형주, 기술주 등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지난 12월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정말 굉장하죠. 정말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수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정부에서 수표를 받아서 비트코인을 산다 비난을 언론에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뭐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기술주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기술주 ETF로 유명한 게 바로 XLK ETF거든요. 주요 포트폴리오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페이팔 등 이렇게 IT 기술주들도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그림은 12월 이후에 XLK ETF와 다우지수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표인데 최근 2월 달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전까지 보시는 것처럼 XLK ETF 이 기술주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다우지수도 안 오른 건 아니죠. 그래서 균등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주에 좀 더 많은 돈이 지난해 이제 12월에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들어갔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낙폭이 큰 기술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스닥 지수만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를 하는데요. 유사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레포트를 하나 참조해드리면 그림은 이 SK증권, 한대훈, 이재훈 이코노미스트들의 자료거든요. 미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주식 투자를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답한 연령대마다 굉장히 다른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18세부터 24세까지는 재난지원금 40%를 주식에 투자하겠다. 25세부터 34세는 50%가 주식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35세, 54세도 37%나 주식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나 그림 보시면 25세에서 34세까지 밀레니얼 세대가 재난지원금으로 주식을 가장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아직 젊으니까 뭐 재난지원금 받으면은 한방 제대로 질러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은 건데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투자한 게 바로 기술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기술주에 투자를 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졌고 그에 따라 나스닥이 상승을 한 거죠. 그럼 비트코인에는 왜 투자를 안 하고 미국 기술주에 주로 많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그림은 비트코인과 이제 미국 기술주 ETF의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 지난 12월 재난지원금이 들어온 이후에 비트코인은 90% 이상 상승을 했죠. 근데 기술주 보시면은 최근 하락을 해서 뭐 비트코인에 비하면 뭐 거의 큰 수익이 안 나온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에 더 많은 돈이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최근 미국 기술주가 반등을 했다 이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끝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반등한다는 거냐 아니면 하락한다는 거냐 아니면 기술주가 오른다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정리를 싹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의 응찰률이 딱 평균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만 저지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앞으로 뚝 떨어지겠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고 1.9조 달러 부양책도 통과된 만큼 어쨌든 돈이 풀리니까 앞으로 미국 장기채 금리는 서서히 또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급등세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는 거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어느 정도 진정됐으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의 폭락도 진정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마당에 바이든 형이 바로 주식시장을 도와줬습니다. 1.9조 달러의 부양책을 좀 서둘러 통과시키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유동성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재난지원금이 들어오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럼처럼 18세부터 54세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핵심은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한 기술주냐 아니면 경기 민감주냐 어느 게 더 많이 오르겠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일단 비트코인은 너무 올라서 그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에서 슬며시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논외로 하고요.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지난 12월에 인당 $600 지원금이 지급된 후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젊은 세대가 기술주에 투자를 해서 기술주 상승률이 더 빠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주 급락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분들께 일단 희소식이죠. 그럼 단기적으로 기술주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을 참고하자 이 부분을 한번 보면 됩니다. 역시나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피드하게 설명드리면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은 경기 침체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금 이동을 말하고요. 지금처럼 장기 국채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급상승을 하고요. 이 돈이 경기 민감주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그림처럼 올해 경기 회복에 유리한 에너지, 소재, 경기 소비재 산업의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주들이죠.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등의 기술주들도 물론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지만 당분간 경기 민감주들의 성장성도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PER이 굉장히 높았던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들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현재 조금씩 이동하는 이런 단계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술주 비중이 만약에 높았다면은 이제 서서히 경기 민감주도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게 지난 영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번 1.9조 부양체계 지원금으로 인당 $1,400가 현금 지원돼서 정말 전문가들 다수의 분석처럼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일정 부분 경기 민감주도 비중을 늘려가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만약에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 XLK 등으로 이렇게 기술주의 비중을 100%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치면, 코로나가 끝나고 디즈니 월드가 오픈하게 되면 월트 디즈니사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OTT도 나쁘지 않죠. 괜찮은데 디즈니 월드도 오픈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참에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고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 그러면은 월트 디즈니와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도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거죠. 근데 또 참고로 이거는 예를 들어 드린 거지 절대 종목 추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댓글에 피셔가 구글 애플 팔고 월트 디즈니 사랜다 이런 댓글 다시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네.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댓글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괜히 오해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경기 민감주들로도 비중을 조금씩 올려가자 이거고, 단순히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오르는 에너지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 추천이 아니라 예를 들면 월트 디즈니처럼 이렇게 경기에 민감하면서도 어느 정도 기술주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자 이겁니다. 에너지 같이 이렇게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좀 위험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7일 전에 약간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월 17일에 FOMC죠. 미 연준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 여기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일단 진정됐기 때문에 오퍼레스팅 트위스트라든가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이런 연준이 직접 장기 국채 금리에 관리를 해주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국채 매입도 그냥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71만 2천 정도. 이렇게 지난 영상들에서도 고용 지표를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레저, 호텔 및 접객업 등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자영업이라든가 접객, 호텔, 레저, 여행 이런 쪽에서도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번 3월 17일에 혹시라도 가능성은 적겠지만 미 연준이 뭔가 국채 매입을 조금씩 줄여야 된다든가 이런 뉘앙스를 흘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미세한 언급만 나와도 주시장이 단기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주시장이 일시에 눌리는 이런 것들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조정도 저점 매수의 기회고 존버 윌리엄스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근데 이런 중간중간 하나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기 싫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셨다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써라, 이 말씀을 드리느라고 포인트를 잡아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겠죠?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